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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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ogica, 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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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ogica, 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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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hrodite, Bendisca, Oceanusus, Hera, Hermes, Icarus, Narcissus, Medusa, Ephesus, Ashalalala, Sisus, Minerva, Ecobubus. I love it when you couscous. 연비를 위해서 얘네가 실린더 내부를 코팅을 해요. 벤츠가 예전에 나노 코팅했다고 제가 디젤 엔진들 막 칭찬했잖아요. 여기에는 스프레이식 무슨 알루미늄 합금 코팅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통 1300cc의 터보의 낮은 배기량의 이 직분사 엔진을 넣으면 까르르륵 되는 그 직분사가 도는 그 소리하고 엔진이 약간 거칠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운전해 보면 엔진이 낮은 RPM에서는 토크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스트로크가 약간 긴 게 느껴지는데 탄력이 살짝만 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MPI 엔진 뺨치는 부드러움이 나와요. 저는 사실 이 차를 타면서 일반적으로 차를 조금 안다는 사람을 옆에다 동승시키고 이게 직분사 엔진, 이게 MPI 엔진, 이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PI 엔진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직분사 소리가 나지 않고 엔진이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벤츠의 기술이라고 봐도 돼요. 벤츠의 기술이 조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터보는 사실 제가 터보를 자세히 뜯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얘네가 자료를 꽁꽁 숨겨놔갖고 어떤 터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웨이스트게이트는 뭐 모든 제조회사들이 다 쓰는 건데 낮은 RPM 1200부터도 풍부하게 터보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쫙 움직여주는 게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엔진만큼은 여러분 아마 되게 마음에 들 거예요. 부드럽고 되게 배기량에 비해서 풍부한 토크가 나오고 주행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엔진은 실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고속도로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미션의 움직임이 거의 뺨따구를 때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이 어리버리를 까는 일이 없고요. 쫙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싹 밟아요. 자, 기어 단수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딱 밟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꿀렁꿀렁 거림 없고 부드럽게 슬립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서 다판 클러치가 붙어줘가지고 가감속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미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엔진의 출력은 감히 1300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어요. 감히 상상도 못해요. 1300cc 엔진들은 이런 느낌을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엔진하고 미션 이 파워트레인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자, 방금 급브레이크 한번 밟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다가 제가 요건 지금 터널이니까 너무 심하게 밟으면 위험하니까 터널 구간을 빠져나간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터널 나가서 이 차를 제가 브레이크 디스크가 앞바퀴 디스크 브레이크나 뒷바퀴 디스크의 브레이크, 그 다음에 캘리퍼 등등이 좀 꽤 쏠쏠하다, 브레이크가 꽤 잘 듣게 생긴 브레이크가 들어갔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잘 듣는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차의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캘리퍼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사실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스포츠카나 고성능 차들처럼 차를 제어하지는 못하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차를 제어를 한단 말이죠. 딱 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잘 듣는 편이에요. 차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세우지는 못하지만 이 급의 차들 치고는 브레이크가 꽤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맥퍼슨 스튜럿의 서스펜션에 롤 방식과 볼 방식의 피벗을 쓰지 않고 앞뒤 모두 다 두 포인트를 다 볼 방식을 써요. 사진 하체 우릭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부드러움을 주는데 대신에 이 볼 방식의 피벗은 강하게 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차체를 완벽하게 꽉 지지하는 거에서 유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불안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차체와 바퀴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나고 약간 손해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자세 제어가 안 되니까 노면 홀딩을 바퀴는 하려고 하나 차와 하체가 약간 유격에 의해서 흔들림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차를 타는 대부분의 오너들이 노사장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차를 타고 왜 쏘냐? 근데 가끔 사람이 급동이 오거나 가다 보면 뭐 신호가 갑자기 바뀌든가 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분들이나 현재 이 차를 구매한 분들은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듣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급의 웬만한 차들 치고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것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차가 내 말을 되게 잘 듣고 부드럽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해서 이 차를 좀 격하게 몰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차는 브레이크를 신뢰하면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차는 하체오릭에서 제가 칭찬을 했던 것처럼 서브 프레임이 끝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브 프레임에 이쪽 운전자 쪽에 캐빈룸 쪽에 별도의 지지 브라켓이 설치가 돼 있고요. 뒷바퀴 쪽은 그냥 무식한 토션빔이 들어가 있죠. 전륜 구동에 쓰는 일반적인 토션빔. 하체 단단하고 차체도 되게 단단해요. 근데 서브 프레임을 끝까지 확장을 했고, 그리고 서브 프레임과 메인 프레임의 중간에 브릿지를 넣고 앞바퀴의 서스펜션에 강함이 요구되는 곳에는 스틸 소재의 피벗의 부시 이 케이스를 넣고요. 운전자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곳에는 알루미늄의 소재로 된 피벗을 감싸는 브라켓을 넣어놨어요. 부시를. 그리고 가장 강함이 전달되는, 진동이 많이 전달되는 곳에 알루미늄 브릿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약 50-60km가 넘어서 130km 정도까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나타보다 더 때때로는 좋은 아반떼나 동급의 SM3나 그 다음에 뭐 라프, 라세티라든가 뭐 그 급의 크루즈 이런 애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언컨대 제가 뭐 노보스 후드티를 걸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SM6보다도 이 차가 더 부드럽습니다. 이 차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소재공학에서 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세팅한 설계공학에서 이 급의 차들은 이 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엑설런트하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서브 프레임과 메인 프레임 사이에 알루미늄의 브릿지를 넣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 차는요, 이 차주분 형님이 지방에 살면서 한번 운전할 때마다 막 50km, 100km씩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용도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현재 117, 120km 요 속도까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지금 130이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노면 추정성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 어디서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요 어디에서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마 그 플라스틱의 소재나 이런 것 또는 이 차의 디자인 특성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일 수도 해요. 지금 90km나 100km에서는 안 나요. 안 나고 이게 몇부터 나냐면 120이 넘어서부터 많이 나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야, 우리나라 제한속도 110인데 왜 120으로 달리냐고. 그럼 맞는 거죠. 아무튼 바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정확히 지금 어디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 사는 오너분들은 높은 속도에서는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토션빔의 특징도 있지만 앞바퀴를 좀 부드럽게 세팅한 거기 때문에 높은 속도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행위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내 주행에서 DCT 미션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무게중심이 일반 차들 세단보다는 좀 높음을 이해하고 탄다라고 하면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꽤 쏠쏠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장거리를 많이 가거나 시내에 막히는 구간을 달리는 것보다 간선도로라든가 국도를 많이 타고, 주말에 평상시에 뭐 평일날 자기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또는 가족들하고 주말에 많이 쓰는 용도로 차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아반떼보다는 월등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모든 부분을 가지고 아반떼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아반떼보다 월등한 1300cc의 터보의 DCT 미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반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체 판매량에서 분명히 두세 달 뒤에 증명이 될 거고요. 제가 장담컨대 아반떼는 한 달에 8,000대 이상이 팔릴 거예요. 이 차는 한 달에 많이 팔려야 3,000대 정도가 팔리겠죠. 진짜 많이 팔려야 4,000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아반떼의 디자인, 아반떼의 실내 디자인의 구성, 아반떼의 중고차 가격 보장, 그리고 아반떼가 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바라는 급한 성격에서 오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아반떼는 파워트레인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그동안 수백만 대의 차를 팔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파워트레인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차를 타면서 높은 출력과 완벽한 미션에서 오는 기계적인 높은 이점을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정말 자본력으로 이 차를 밀어붙였고 자기네 어떤 판매력이나 AS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차가 이 실내 구성이라든가 세팅값을 좀만 더 손봐서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차는 대박이 날 수 있는 차인데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차는 되게 좋은데 부족한 몇몇, 근데 이 부족한 몇몇을 보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들한테는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이나 실내 패키지, 실내의 조작 편의성,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어떤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노 사장 같으면 무슨 차를 사겠냐고요? 저도 아반떼를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나온 아반떼는 디자인도 되게 좋고 실내 구성이 너무 좋아요. 실내 구성을 되게 잘 해놨고, 그리고 그만큼의 중고차 밸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라면 아반떼를 사겠죠. 위험합니다. 코너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험해요. 이 차는 부드러운 세팅에 많은 부분 포커스를 두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하게 보는 거에는 그닥 그 차가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차를 사는 모든 오너분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차를 안 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타고 와인딩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르노 삼성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리뷰를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서 리뷰 마치고요.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과 잡다한 것들은 일요일날 이틀 뒤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차 2대를 가지고 더 소소하고 자세하게 진행할 테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1, 2부는 일부러 담백하게 짧게 진행한 겁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듣는 게.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총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르노 XM3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롱텀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 여기 직원들, 동생들도 같이 리뷰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참여한 리뷰는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재미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나간 영상에서는 일반인의 시각의 리뷰는 안 들어갔고요. 일요일날 하는 리뷰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3부작으로 나간 적이 별로 없었죠. 일요일날 나가는 영상에서는 일반인의 시각과 미모의 베리 양이 또 탑승을 해서 이것저것 여자 리뷰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XM3는 제가 뭐 리뷰 안에서도 또는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이 차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더라면 아마 진짜 대박을 칠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더라면 이렇게 수입 엔진이나 미션이 적용되기 힘들겠죠. 현대는 자사에서 다 개발을 해버리니까. 게트락의 7단 DCT의 완성도를 진짜 느낄 수 있고 굉장히 미션이 좋아요. 그리고 주행 특성에서 막 쏘거나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의 그 부드러움을 위한 세팅이 되게 도드라지죠. 실내 공간 활용성도 썩 괜찮아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셀토스나 뭐 더 좋은 차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쵸,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내 편의 사양에서는 모르겠어요. 르노 삼성이 아직까지 이거를 버벅거리는 건지 프랑스의 감성이 그대로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조작 편의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에는 실내 편의 사양, 전자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 차 타면 답답해 미칩니다. 진짜로 미쳐요. 왜 이런 것들이, 이 XM3가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부분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차대 강성, 주행성에 있어서는 스포츠성이나 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겁니다. 옵션 잘 선택해서 사면 좋고요. 지금 경쟁차로 떠오르고 있는 아반떼 신형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판매량에서 제비가 안 되겠죠. 중고차 리세일 밸류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작 편의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쌍용이 됐던 GM이 됐던 또는 르노 삼성에서 현대자동차하고 견줄 수 있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나와서 현대도 긴장하고 차를 개발하고 판매 시장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해야 그 수혜가 소비자들한테 들어오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강한 독주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행 중에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특히나 80, 120 사이에서의 정말 그 부드러움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좋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글쎄요, 제가 만족스럽다, 제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만큼은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 또는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나와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정답이겠죠. 네, 좀 아깝습니다. 저는 이 차가 좀 더 다듬어져서 이런 좋은 미션과 엔진이 많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두고 봐야겠어요.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르노 삼성이 XM3의 판매량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경쟁력과 회사의 직원들, 근로자들도 입가에 미소를 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신형 소렌토 디젤 관심 많죠? 신형 소렌토 디젤 열심히 후렸거든요. 다음 주 리뷰행에서 가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당분간 스포츠카와 슈퍼카들의 향연이 좀 퍼레이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신형 G80도 현재 협찬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안 됐더라면 저희 직원들과 제가 더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dusa, Ephesus, A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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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sters. We never a couple, I love it when you couscous.